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 김명한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기 직전일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의 순방이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힌두교 사제가 전한 이 덕담이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인도의 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가요,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달려간 곳이 바로 저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인도 국민들에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일까요? 붉은 점을 얼굴에 직접 찍는 경험도 하네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인도의 힌두 사원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 30년 정도의 건축 기간을 거쳐갖고 준공이 됐다 그래서 뉴델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의 종교는 가톨릭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무관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그날의 네.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들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저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가 다 불교를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불교 같은 경우도 다 인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까지 언급하면서 네. 인도를 방문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들을 아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늘 순방 때 보면 그 나라 문화 관련 행보를 하던데요. 외교 메시지에 도움이 되나요, 윤 의원님?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종교나 네. 문화, 특히 종교가 뭐 압도적으로, 네. 특히 인도처럼 이렇게 힌두 종교가 압도적으로 있는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 이게 소프트 외교죠. 소프트 외교의 상징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행보를 저렇게 시작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사제가 화답이라도 하듯이 노벨 평화상 기다린다고 하던데요. 이게 힌두교 사제가 이야기해 주시면 더 힘을 받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첫 일정이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힌두교 사원에 이것을 설명해주는 사제가 네. 축복의 메시지를 달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네. 첫 번째 한 말이 노벨 평화상이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의외의 답변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만큼 인도도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미국 이런 대북 관계에 관한 뉴스를 네. 굉장히 상세히 알고 있다. 이런 사제가 바로 노벨 평화상을 언급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 남북 관계 문제가 이미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제가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성전에 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시의 기온이 지금 섭씨 40도 정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계속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가면서도 사제의 설명을 굉장히 네. 유심히 듣고 같이 관람을 하셨다고 합니다. 덕담 선물도 저렇게 받고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선물도 좀 꽤 많이 받았던데요. 문 대통령이 말이죠. 그렇죠. 사원을 정경을 담은 큰 액자라든가 네. 또는 다과 세트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제들과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인도를 방문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네. 또 문 대통령 역시 인도의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요. 서로 받는 덕담의 수준이 굉장히 야 한국과 인도가 이렇게 가깝구나. 또 네. 실제로는 우리 저 과거에 이제 뭐 외교부 출입해 보면 인도 대사들 만나면은 과거에 뭐 김수로 왕과 호황우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다 우리는 이런 네. 얘기를 실제 하고 포옹도 그러네요. 하고 그렇거든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한국에서 온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모든 정치 지도자는 반대자도 있다. 사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아, 그 얘기의 문맥을 본다면 네. 여러 반대가 있더라도 꿋꿋하게 굴하지 말고 좋은 정책을 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전한 것 같은데 결국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 장이 인도와 한국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또 그런 형제처럼 또 네. 인도 외교력 세계에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가교를 여는 역할을 이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인도 측에서는 좀 꼼꼼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다과 상자까지 주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데 한글도요. 이 대통령 가는 길마다 곳곳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 맞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 세종학당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네. 환영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일간지에도 대통령에 대한 환영 광고를 하기도 하고 오늘 조금 있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만나기로 했던 것도 인도의 네. 삼성전자 핸드폰에 대한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서 인도 현지인력을 또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또 이미 인도로 출발하기 전부터 지금 김정수 여사의 화면이 보이지만 인도의 유학생들과 함께 인도의 영화까지 관람하면서 네. 많은 관심들이 피력했던 터라 아무래도 인도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굉장히 큰 반응으로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과 문 대통령이 예정된 시각으로 보면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만남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자체로 큰 뉴스가 된 것 같아요. 이 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과 관련해서 2심까지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대외 활동을 아주 자제를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더라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크게 해석을 하자면 기업들을 좀 북돋아주는, 네. 기업들의 길을 살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모디 총리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인도에 이번에 삼성이 확장을 한 노이다 신공장 스마트폰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곳인데 네. 삼성이 작년 6월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굉장히 야심차게 생산 기지를 더 확장을 한 건데 이곳에 준공식에 모디 총리가 가는데 네.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용 부회장이 당연히 오는 거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을 전달을 했고 그걸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걸로 그렇게 들립니다. 삼성은 사실 인도 공장 진출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97년부터 텔레비전 그리고 이번에도 생산량을 늘린 세탁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선물까지 한 프린터 이런 것들이 현재 생산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이번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월 1,000만 대, 그래서 연 1억 2천만 대를 생산한다는 네. 거니까 인도 경제에 굉장히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이 됐고요. 풀려났던 이재용 부회장 아니었겠습니까? 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 행보, 기업 애로를 자주 듣고 해소하자는 최근에 문 대통령 말씀처럼요. 아마 2년 차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이번 경제 정책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김 교수님. 그런 전환점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1기, 특히 1년 차에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제 정책의 큰 흐름을 갔다면 이제는 내실을 기해서 2년 차, 3년 차에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네. 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전망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업들이 함께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베트남 방문 시에는 사실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 방문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뭐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이번 상황을 한국 경제가 인도라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역할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길을 좀 살려주자. 다시 말해서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좀 더 포용적으로 가면서 향후에 네. 이 어려움 속에서 특히 남북 관계라든가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으로도 뻗을까요? 아베 총리가 이제 좀 서로 셔틀버스 오가듯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베 일본 총리가요. 외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내 문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을 정통으로 맞았던데요. 일본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전에 어떤 정치적인 수세에 몰렸던과 거기에 덧붙여서 네. 자연 재해까지도
지금 아베 총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비가 일본 서부 지역을 네. 강타해서 하루에 최대 강수량이 1m, 그러니까 1000mm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m나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1m 가까이 세상에. 비가 쌓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은 상태고 실종자가 50명이 넘고 그리고 이재민이 지금 3만 명이 넘은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위기 관리에는 강국이란 일본인데요. 이 세 자릿수의 사망 실종자,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김 교수님. 재난, 특히나 이 지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이 방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매뉴얼을 갖고 대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늘이 뚫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그 과거로부터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사망자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게요. 여기에 대해서 예보 조치를 발령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피 명령들을 신속하게 내리고 네. 여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갖고서는 주민들을 독려했다라면은 이처럼 사망자와 실종자가 커졌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베 총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예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안이하게 과거와 같은 형태로서 적당히 오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에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폭우가 내렸던 날 한 3만여 명 피난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당시 아베 총리의 의원들과의 만찬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 오후 8시만 하더라도 오사카 중심으로 이 3만 7천 호에 대한 피난 대피 명령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단순하게 피난 명령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저 장면이 네. 아베 총리가 해당 의원들과 함께 지금 만찬을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그래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건대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신속 제대본을 구성해도 부족한 마당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아마 바로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 때가 바로 저 다음 날이 또 옴제일이교 교주에 대한 사형 선고가 예정돼 있던 날인데 네. 저렇게 흥청망청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일본 내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만면에 미소를 띠고요. 더더군다나 큰 비가 내린다고 반세기 만의 비라고 경고했던 그날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민당 의원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서 네. 이 자민당 의원들이 중요한 이 회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여서 이제 회식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저 미소가 바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재해가 발생할 것이 이미 예상돼 네. 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일본은 뭐 진도가 뭐 5.9, 또 6.0 이런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또 최근에 옴진리교 교주가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그 장면이었죠. 상황과 관련해서도 또 이런 사실은 그동안 일본 그런 추종자들이 어떤 네.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자민당의 정조 회장들과 함께 네. 가지고 온 술로 이렇게 축하 파티를 열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아베 총리가 뭐 스캔들이라든가 또는 일본 패싱, 저편 패싱이라고 해서 네. 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또 북한의 흐름 속에서 거의 뭐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컸었는데 여기에다가 일본에서 그동안 자연재해는 9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그 고베 대지진 이후로는 상당히 일본이 많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민당 의원들끼리 술판을 벌였다. 일본 국민들이 정말 기절하겠다. 뭐 SNS 올라온 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가라면서 분노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윤 의원님 저희 꼭 가야 되는 자리였나요? 저쪽에서는 아마 총재 선거 앞두고 표밭 따지는 자리라고 그렇죠. 하던데 평소 그러니까. 일본답지 않아서 말이죠. 바로 지금 우리 김옥 교수 얘기처럼 아베가 9월에 하면 자민당 내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다시 되면 앞으로 본인의 장기 집권 가도에서 첫 번째 걸림돌, 지금 사실 첫 번째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걸림돌인데 사학재단 비리 관련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내 지지를 지금 회복 내지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보죠. 그러나 네.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사실 대중들의 국민의 감정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저런 그러게요. 때 감성적으로 국민들의 감정에 반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표가 중요하긴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워낙 일본의 인명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